YT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는지요? 앞으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은 오전 10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시간이 변경됐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자, 코로나19 방역이 단풍 여행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전국 유명 국립공원에서는 10월 단풍을 즐기기 위해서 수만 명씩 몰리기도 했는데요. 마스크를 쓰지 않고 산을 오르는 등산객도 많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도 방역, 두 번째도 방역입니다. 자, 올해 독감 백신 유통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계신데요. 독감과 코로나 동시 유행 관련 이야기 일부에서 나눠보고요. 자, 오늘 3분 요가 리 씨가 스튜디오에 출연해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해 주시고요. 2부는 반려동물 상담 준비되어 있는데요. 반려동물의 배변 문제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자, 반려동물과 관련한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YT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1부는 현장의 목소리로 생활 속 이야기 들어봅니다. 올해 코로나19 유행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일찍 시작했습니다만 유통 과정 등의 문제가 발생되면서 독감 백신을 맞아도 될까 고민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자, 게다가 어린이용 백신이 공급난을 겪으면서 백신을 맞을 시기를 놓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는데요. 독감 백신 맞아도 안전한 건지, 또 시기를 놓칠 우려는 없는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한림대 호흡기내과 정기석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교수님, 독감 백신 이야기 여쭙기 전에 이 이야기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부산 요양병원과 광주 재활병원 집단 감염이 걱정인데요. 특히 부산 요양병원의 경우 확진자를 이송하고 동일 집단 격리를 하고 있는데도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단 왜 이런 걸까요? 그 부분은 사실 좀 발견이 늦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상당히 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견이 늦었기 때문에 이미 그 안에 있는 직원들과 입원하고 있는 분들이 아마 바이러스를 상당히 서로 공유한 기간이 길었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좀 늦게 발견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예.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저희 사실 그 요양병원, 요양원 쪽은 늘 이 발생 초기부터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던 부분인데요. 예. 아마 시간이 이제 10달이 지나가면서 대량 발병은 없고 하니까 조금 이제 안이했던 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런 데 있는 분들은 자기 표현이 좀 약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수시로 좀 점검을 하고 의심이 되면 검사를 하고 또 즉시 환자들을 분리해서 다른 입원한 환자분들한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좀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고요. 방역 당국에서 결국은 그분들이 가장 취약한 분들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취약하고 건강적으로 취약한 분들이니까 그분들에 대한 관리를 조금 더 요양병원 협회 같은 데를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펼쳐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예. 앞서서 발병이 좀 늦어진 것 같다, 이런 점 지적해 주셨는데 이번에 전수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전수검사를 하게 되면 상황이 좀 진정될 거라고 보십니까? 전수검사 한 번으로는 사실은 되지는 않지만 한 번으로는 어렵다. 네, 왜냐하면 이 감염이라는 게 오늘 감염 검사를 해서 안 나오더라도 내 안에 있는 바이러스가 양이 적어서 안 나올 수 있고요. 검사 한 번 하고 지나갔는데 내일 모레 내 안에 있는 바이러스가 많이 증식을 하면 검사하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번의 음성이 앞으로 계속 음성을 보장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제 검사라는 것은 굉장히 대대적으로 하면은 좋아는 보이지만 사실은 각 시설별로 좀 더 관심을 갖고 좀 더 정교하게 환자 발견을 빨리 하고 그분들로 다른 분들로부터 그 환자를 빨리 분리해내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번 겨울 내내 이어가지 않으면 앞으로도 그런 특히 이제 취약자들의 고령 연령층에서 나오는 그런 문제들은 계속 될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한번 음성 나왔다고 해서 이분들 계속해서 검사를 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평소에 이게 이제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 음성 나오면 우리는 괜찮은가 보다라고 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이러스 양이 아주 적은 경우에는
검사에 안 나타나거든요. 예, 예. 네, 더군다나 이제 무증상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바이러스가 시설 내로 들어오지 않게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예. 이제 직원들 이런 분들은 철저히 좀 관리를 하면 그 안에 있는 분들이 스스로 바이러스를 만들어내거나 바이러스가 담 넘어 그냥 건너가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예. 사람을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관리를 좀 더 하지 않으면 예. 외국에서 보듯이 요양원, 요양병원 같은 데서 대량 발생이 돼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이제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비극이 생길 수가 있죠. 예. 일단은 전수검사 인원이 16만 명이라는데 시간 좀 오래 걸리지 않겠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검사가 이제 대량 발병이 최근에 없기 때문에요. 예. 예, 하루에 할 수 있는 검사 숫자가 뭐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며칠이면 거의 다 소화를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 16만 명도 며칠이면 소화가 가능하다.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자, 지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게 바로 코로나19 백신입니다. 지금 존슨앤존슨도 3상 포기를 선언했는데요. 올해 안에 백신 나오기는 좀 어려울까요? 예, 그 백신이라는 게 우리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쉽게 나오는 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물론 예. 지금 이제 중국에서도 개발을 했고, 미국, 영국, 뭐 러시아 등등 개발했다는 소식은 많이 있는데요. 예. 이게 제대로 된 3상 시험, 즉 수천 명, 수만 명을 거쳐서 정말 안전하고 효과적인지에 대한 데이터가 제대로 나온 게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백신 한번 개발하는데 사실 5년, 10년 걸린다고 누누이 이제 다들 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 그게 사실 맞거든요. 왜냐하면 암만 효율이 있어도 예. 부작용이 나타나 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치료제가 아니고 예방약이기 때문에 그렇죠. 건강한 사람이 병을 맞겠다고 맞았는데 예. 부작용이 크게 생겨버리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의외로 이 백신에 대한 부작용 때문에 백신이 없어진 그런 경우도 참 많고 특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백신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항체를 형성하는데도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 대부분의 지금 그 백신들은 2번을 맞아야 되는 것 같고 예. 지금 미국에서 앞서 나가는 그 mRNA 쪽 백신은 이 콜드 체인이라고 이번에 문제가 됐지만 마이너스 60도에서 마이너스 80도에서 계속 보관을 시켜야 되거든요. 예. 예, 그러면 공장에서 만들어서 과연 마이너스 60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건강한 소비자의 그 몸까지 들어가는 게 과연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하겠느냐. 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만들기도 어렵지만 관리도 좀 어려울 것이다. 네, 지금 2도에서 8도 유지해야 되는 독감 백신도 예. 관리를 못 해가지고 지금 폐기하는 마당에 예. 마이너스 60도, 마이너스 80도는 그거는 이제 의료계에서는 하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일반인들은 그 온도를 상상을 못 합니다. 그래서 과연 그것이 상용화돼서 보편적으로 퍼질 수 있겠느냐라는 걸 생각하면 좀 걱정이 많이 되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백신도 잘 관리 못한다고 하셨는데 일단 저 독감 백신에서 발견된 백색 입자 왜 생기는 겁니까? 그것은 이제 시약처 발표에 의하면은 이제 독감 백신은 우리가 독감 바이러스를 불활성화 시킨다 하는데 쉽게 말해서 죽이는 거거든요. 죽여가지고 그 안에 있는 항원 성분이 몸 안에 들어가서 우리 몸에서 그 항원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내도록 하는 건데 항원이라는 것이 대개는 단백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관리가 잘못되면 얼어도 굳어요. 그다음에 너무 이제 뜨거운 열을 받아도 또 굳어버리고 단백질이 익히면 굳지 않습니까? 계란 노른자가 이제 흰자가 굳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단백질이 조금 응결됐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 자체가 크게 뭐 몸에 해는 안 된다 지금 이제 그렇게 발표는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의료인으로서야 그 백색 입자가 있는 주사를 알고는 그 환자 그 건강한 사람 몸에 놔드릴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렇죠. 지금 백신을 맞은 분들 중에 일부에서는 부작용 등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겁니까? 그 단백질 자체가 사실은 뭐 정맥 주사가 아니고 그 근육 주사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저는 봅니다. 다만 이제 그렇게 관리가 잘못된 경우에 오염이 되면 그 안에 무슨 다른 세균이나 또 지난번에 나왔던 실리콘이나 이런 화학 물질이 들어가 있으면 사람 몸에 해는 될 수는 있을 겁니다. 지금 과거에도 이런 상온 노출 등의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글쎄
글쎄요, 제가 뭐 한 1년 반 정도 이제 국가 접종 예방 접종 사업하는 것을 관리하는 본부장을 하면서는 그런 일은 없었는데요. 예. 아마 알게 모르게 현장에서는 현장에 있는 냉장고가 조금 그 온도가 시원찮다든지 하는 예. 이런 것 때문에 있을 수는 있었고요. 사실은 이번에 저는 이제 유통업체가 갑자기 바뀐 거가 제일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식적으로 이제 바깥에 내려놓으면 안 되는 거를 차에서 차로 옮기는 과정에서 이제 야적을 시켜놨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상식이거든요. 예. 그래서 교육이 잘 되고 경험이 있는 업체에서 하면 이건 바깥에 두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 냉장고에 있는 음식물을 바깥에 오래 두면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새로운 업체가 받아가면서 교육을 제대로 못했다. 그리고 제대로 된 매뉴얼이 있을 텐데 그런 업무 지침서 같은 것들이 제대로 전파가 안 된 결과가 아닌가. 그래서 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유통업체의 경험과 관리 미숙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예. 이제 그걸 감시 감독해야 되는 이제 정부 보건당국의 책임도 있겠지만서도요. 예. 사실 그 과정에서 그거를 상식적인 걸 안 할 줄이야 사실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우리가 관리할 때 냉장차의 온도는 그 자동차 블랙박스 같이 다 기록을 시켜서 우리가 보거든요. 예. 그래서 지나치게 이제 온도가 높거나 낮게 되면 그거는 이제 안 쓰는 걸로 그렇게 하는데 옮기는 과정에서 당연히 냉장고 하나에서 다른 냉장고 옮길 때는 빨리 옮겨야 되는데 그 실온에 오랫동안 방치를 더군다나 야외에서 방치를 시켰으니 이거는 뭐 정말 상식을 벗어난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칫 좀 시기를 놓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는데요. 백신의 경우에는 항체 형성 시간이 있어서 맞는 시기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들 하는데 접종 시기 언제까지로 봐야겠습니까? 예,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고요. 금년에는 제 예상으로는 독감이 특별한 바이러스가 돌지 않으면 독감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심하게 빨리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독감이요?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예정하고 있는 한 10월 말까지 다들 맞아주시면은 해당되는 분들은 한 2주 정도 항체 형성 기간을 거쳐서 한 11월 중순쯤 되면 이제 11월 말에 이제 본격적으로 독감 경보가 뜰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독감 경보가 나기 전 한 2주까지는 예방 접종이 완료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예.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감염되는 트윈데믹을 걱정하고 있는데 이 트윈데믹은 그럼 좀 늦게 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근데 저희가 금년 경험으로 이렇게 독감 유행 경보가 빨리 끝난 해가 잘 없었거든요. 금년에는 독감이 빨리 끝났습니다. 그만큼 이제 손위생 하시고 마스크 쓰시고 교류가 이제 줄어드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금년에도 만일 독감이 굉장히 미약하게 온다면 뭐 코로나19는 지금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많이 우려하는 트윈데믹이라는 현상도 좀 줄어들지는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지금도 독감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항상 생기고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생기는 건데요. 독감철이 와서 열이 나면 코로나19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거 혹시 코로나19가 아닐까 하고 많이 두려워하거나 의사들 자체도 이게 어떡하지? 진단을 어떻게 빨리 할 수 없나? 하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예. 자, 지금 독감 백신 접종에 꼭 필요한 집단이나 연령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국가 필수 예방 접종 사업에 들어가 있는 이제 19세 미만까지, 그다음에 62세 이상인 경우, 이제 이게 면역이 어린 경우에는 면역이 형성이 잘 안 돼 있고 나이가 많은 경우에는 면역을 잘 못 만들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분들이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입니다. 나이가 암만 젊더라도 만성 심장, 만성 폐질환, 만성 콩팥병, 만성 간질환 이렇게 만성자가 붙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당뇨병도 감염에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본인 몸이 약하시면 맞아 두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암 질환을 치료받고 있으신 분들, 그 다음에 이제 부신 피질 스테로이드를 비롯한 면역 억제제 투여를 받아야 되는 그런 환자분들, 이런 분들은 다 이제 독감 백신은 맞아 두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위험군에 좀 속하는 만 70세 이상의 독감 백신 접종이 재개가 됩니다. 방금 꼭 맞아두는 게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혹시
혹시라도 이제 뭐 그 품질이나 이런 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아마 예. 불안해하실 수는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독감 백신은 우리나라 회사들이 잘 만들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식약처에서 이런 품질 관리들은 회사 자체로도 하지만 쭉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맞아 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안 맞았다가 열이 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가시게 되면 예. 코로나19인지 또 알 수가 없으니까 코로나 검사도 해야 되고 예.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아주 불편하게 격리도 좀 격리실에도 계셔야 되고 하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독감 접종을 하시면 예. 물론 그걸 맞는다고 다 예방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꼭 맞아두면 의사들이 좋겠다. 보고 맞았다 하면 일단 예. 배제를 하고 보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19와 그 독감 트윈데믹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독감과 코로나19 구분을 위한 대응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 부분이 좀 걱정인데요. 독감 진단은 신속 진단 키트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열나는 병이 독감만 있는 게 아니니까 코로나19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현장 검사를 할 수 있는 신속 진단 키트가 있거든요. 그게 지금 보편화되지 않았는데 그 부분을 코로나19 방역 당국에서 금년 겨울에는 이 부분을 좀 일반화시켜가지고 각 의료기관에서 신속 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PCR도 시간은 6시간 걸린다지만 검사를 하고 의뢰를 하고 보고하는데 하루가 걸리거든요. 그럼 그 사이에 상당한 불안감에 다들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문제, 그다음에 신속 진단 키트 도입 문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때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림대 호흡기내과 정기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매일 3분씩 건강한 자세의 달인이 되는 시간입니다. 리 씨가 오늘 스튜디오에 출연을 했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데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마스테. 나마스테. 네. 자, 오늘 어떤 자세 준비해 오셨나요? 네, 요즘 제가 이 환절기에 하면 좋은 스트레칭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요즘 또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해요. 그렇죠. 저는 롱패딩을 꺼냈습니다. 벌써요? 네. 정말로 저녁에 이 요가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갈 때면 너무 춥더라고요. 그래서 롱패딩을 벌써부터 꺼냈는데 이렇게 환절기 날씨에 건강 상하기 쉬울 때 특히 발병률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높아지는 그런 질환들이 있어요. 뭘까요? 이별? 이별이요? 감기 이별, 뭐 그런 거 아닙니까? 호흡기 질환? 네, 호흡기 질환도 있지만요. 오늘은요,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관련해서 스트레칭 준비해봤는데요. 이 환절기 날씨에 실내 온도차가 많이 나다 보면요, 혈관이 갑자기 수축됩니다. 그렇다 보면은 뇌로 가는 그런 혈류량이 갑자기 좀 문제가 발생해서 또 이런 혈관 질환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뇌졸중. 이죠. 그렇죠. 특히나 고혈압이라든지 당뇨인자를 갖고 계신 분들, 그럼 평소 그런 질환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더욱 주의해야 하는 그런 질환들이 뇌졸중과 같은 뇌혈관 질환들인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뇌혈류량을 높이는 스트레칭을 준비해봤습니다. 스트레칭 궁금한데요. 어떤 겁니까? 네, 일명 도리도리 스트레칭과 으쓱으쓱 스트레칭인데요. 오늘은 도리도리 스트레칭을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의자에 바로 앉아서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바르게 앉은 상태로 들이마시는 호흡에 먼저 고개를 높이 들어볼게요. 숨을 들이마시는 호흡과 함께 앞목선을 늘려낸다는 느낌으로 고개를 높이 들려냈다가 천천히 내쉬는 호흡과 함께 최대한 고개를 숙여볼게요. 가능한 만큼 최대한. 그리고 다시 정면으로 돌아오셨다가요. 어깨는 움직이지 않고요. 내 이 턱 끝으로 고개를 좌우로 움직여 볼 거예요. 이때도 최대한 이 턱 끝을 좌우로 가능한 만큼 최대한 보내시면서 도리도리 하신다는 느낌으로 자, 오른쪽으로 먼저 갔다가요. 보시는 방향에서 왼쪽이겠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쭉 보내봅니다. 자, 이때 옆목선들이 늘어나는 느낌 느껴지실 텐데요. 이 동작들을 20번 반복해 주시면 돼요. 이 어지러움이 느껴지지 않게 반드시 천천히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 동작들을 해주실 때 목선들이 늘어나는 스트레칭의 자극점이 느껴지실 텐데요. 이게 어떤 부분에 자극이 되냐면요. 경동맥. 이 경동맥을 압박하는 근육들을 이완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경동맥은 그 뇌로 가는
혈액을 보내는 그런 혈관 아닙니까? 맞습니다. 경동맥이 목 부위에 있는 혈관인데요. 경동맥은 뇌로 가는 혈류량의 이 80%를 담당하는 그런 혈관이에요. 그래서 이 경동맥이 막히면 안 되거든요. 또 경동맥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부드러워야지 이 혈관이 막히지 않기 때문에 뇌혈관 질환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작들 사실 정말 간편하거든요. 이 동작들 반드시 어깨 으쓱 올라가지 않고 어깨 내린 상태에서 최대한 내가 보낼 수 있는 선까지 끝까지 보내시면서 해주시면 스트레칭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뇌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도리도리 운동 배워봤는데요. 나머지 으쓱으쓱 스트레칭은 다음 시간에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분 조각 리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마스테. 나마스테. 네, 2부 수도권 소식 준비되어 있는데요. 들어가기 전에 요즘 참 환절기 때문에 또 일교차가 커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갑작스럽게 혈관이 수축하면서 뇌혈관 질환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그 뇌졸중인데요. 조금 전에 저희가 설명드렸죠. 건강 스트레칭 정말 꿀팁이 될 것 같은데 도리도리 스트레칭 함께 해 주시고요. 자, 오늘 경기도 소식입니다. 경기도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세금 징수를 위해서 압류한 명품 가방과 시계, 귀금속 등의 압류 동산을 온라인으로 공개 매각합니다. 자, 자세한 내용 경기도 조세정액과 최원삼 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조세정액과장 최원삼입니다. 예. 자, 지방세 체납자 압류동산 공매 참 낯설고 어려운 단어인데요. 어떤 활동인가요? 네, 세금을 낼 능력이 충분하지만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일명 고액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이를 통해서 이제 압류한 그 명품 가방이나 시계, 귀금속 등에 대해서 그 강제로 매각해서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는 강력한 체납 처분을 공매라고 합니다. 예. 자, 그럼 이번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 공매를 온라인으로 한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경기도에서는 올해 전국 최초로 지방세 체납자 압류 부동산 온라인 전자공매를 실시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경기도에서는 그 코로나 확산 방지와 저희 본연의 업무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이번에 전국 최초로 지방세 체납자 압류 동산 비대면 온라인 전자공매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온라인 전자공매는 어떻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네,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저희 경기도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은 전자공매를 그 사이트 화면에서 자세한 안내문이 나와 있고 공매 사이트로 바로 가기 할 수 있도록 링크도 걸어놨습니다. 그 입찰 기간은 10월 19일 오늘부터 21일 수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그리고 공매 물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샤넬이나 구찌 같은 명품 가방이 한 73점, 롤렉스 같은 명품 시계 30점, 다이아 반지 등 귀금속이 한 336점, 양주 골프채 등 총 합쳐서 한 500점이 공매되니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입찰 방법도 궁금하거든요. 각 물품마다 최저 입찰가가 책정되어 있고 가장 높은 가격을 입찰하신 분이 낙찰받게 됩니다. 물품별 낙찰자는 다음 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공매 사이트에 공개되며 공개와 동시에 별도 문자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경기도 조세정액과의 최현삼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2부 반려동물 상담 준비돼 있는데요. 56분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고양이에게 화장실이란 삶의 질은 물론 건강까지 좌우하는 중요한 공간이라고 합니다. 배변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스트레스는 물론 질병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고양이 화장실에 대한 고민들 오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방송 들으시면서 반려동물에 대해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애플리케이션과 유튜브 댓글창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마이펫 상담소 수의사 윤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쌤입니다. 예, 오랜만에 뵙는데 참 저희가 노래 나가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유튜브 뭐 잘 되십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고양이에게는 화장실이 생과 사를 결정할 정도로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사실
고양이가 화장실을 사용하는 이유는 생존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예. 자연 생태계에서 고양이는요, 자신의 보금자리와 자신의 먹는 곳과 자신의 사냥터 아주 동떨어진 먼 곳까지 일부러 가서 예. 대변과 소변을 처리한 후 그걸 땅속에 깊숙이 묻어서 냄새나 흔적을 지우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예예. 이는 홀로 생활하는 단독 생활하는 동물인 고양이에게 적으로부터 혹은 경쟁자로부터 예. 자신의 은신처와 자신의 먹이터를 지키기 위함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실내에도 그대로 이어져서 예. 실내 생활하는 고양이조차도 모래만 깔아주면 자신의 흔적을 지우려고 하는 이런 습성과도 연관이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깨끗한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한 어떤 본능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요. 그렇군요. 이 다묘 가정의 경우 화장실을 좀 여러 개 준비하라고 하는데 고양이 개인 공간을 만들어주는 개념이 되는 겁니까? 일단 다묘 사육 과정에서 원칙은 고양이 마리수 플러스 1개의 화장실이 필요합니다. M+1이라고 하는데요. 3마리를 키운다 그러면 4개의 화장실이 필요한 경우죠. 예예. 사실은 고양이들이 사이가 좋고 서로 가족을 이루고 잘 지낸다 그러면 1개 화장실로도 별 무리 없이 사용이 가능한데요. 예. 만약에 전쟁이 생기거나 냉전 상태가 지속되거나 서로 경쟁 관계에 있거나 중간에 사이가 틀어지면은요. 예. 애들 간에 서로 자기 화장실 사용을 못하게 막아요. 그래서 다른 고양이의 냄새가 묻은 화장실을 사용을 안 하고 꺼리게 되고요. 예. 혹은 자신의 냄새가 묻은 자신의 영역이라고 주장했던 화장실을 다른 고양이가 사용한다 그러면은 싸움의 빌미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화장실이 필요한 건데요. 재밌는 게 싸움이 격화되면은요. 예예. 얘들도 분리를 해요. 그러니까 얘들도 왕따를 시켜요. 그래가지고 그쪽 화장실을 사용 못하게 막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래가지고 상대편 화장실 앞에 일부러 거기 엎드려 자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면은 본인의 화장실을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불이나 카펫 같은 데 오줌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것 때문에 플러스 1, 1개의 화장실을 추가로 예비로 만들어주셔야만 합니다. 그런 게 또 있군요. 네. 예. 고양이 화장실의 종류도 또 모래의 종류도 참 다양한데 이걸 어떤 기준에 맞춰야 되겠습니까? 일단 몇 가지 원칙은 있습니다. 사실은요. 화장실 같은 경우는 지붕이 없는 것을 사용하시는 게 좋은데요. 예. 지붕이 있는 뚜껑이 있는 화장실은 사람이 사용하기는 되게 편해요. 일단 깔끔해 보이고 예. 냄새도 잘 안 나고요. 집안 어디에도 두기에도 디자인적으로 나쁘지가 않은데 문제는 뚜껑이 있는 화장실은 사람으로 치면은요. 예. 옛날 피서철에 해수욕장 가면 간이 화장실 있잖아요. 플라스틱 PVC로 만든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안에 들어가면 습하고 자신의 대소변 냄새가 심하게 나며 예. 퇴로가 막힌 공간, 즉 어디로 도망갈 수 없는 어떤 덫 같은 공간으로 인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화장실 사용을 꺼리게 되고 혹 사용하더라도 후다닥 도망 나오게 돼요. 겁나니까, 무서우니까. 예. 그 안이 불결하다고 느끼니까. 그래서 고양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사람 입장에서만 편한 화장실이 되고요. 두 번째는 화장실 크기를 대체로 좀 작은 것들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화장실의 크기는 생각보다 큰 게 좋은데요. 대체적으로 몸 길의 1.5배를 사용할 걸 권장드립니다. 예. 이 몸 길의 1.5배의 기준은 뭐냐면요. 고양이가 두세 군데 정도 대소변을 본 이후에 여유롭게 한 바퀴를 돌아서 자기의 대소변을 밟지 않고 나올 수 있는 공간의 크기가 몸 길이의 1.5배가 됩니다. 몸 길이의 1.5배. 네, 그 정도 크기를 사용하시면 좋고요. 그다음 모래는 되도록 부드럽고 고운 모래를 사용하실 걸 권합니다. 예. 즉 적은 힘으로도 쉽게 파묻을 수 있고 쉬운 힘으로도 깊게 파서 묻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밟을 때 촉감이 아주 좋은 그런 종류의 모래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마지막으로 요즘에 시중에 냄새가 좋은 뭐 커피 향도 나고 뭐 향기가 나는 모래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 되도록이면 향이 없는 모래를 사용해 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역시 지극히 사람 기준으로 나는 향이기 때문에 고양이 입장에서 굉장히 역한 냄새라고 느낄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되게 높아요. 예를 들면 고양이 입장에서 좋은 냄새를 만약에 나오게 한다 그러면 아마 사람 입장에서는 맡기 힘든 냄새일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뭐 생선 썩은 냄새라든가 그렇죠. 뭐 이런 냄새일 테니까요. 그러니까 서로 타협을 해야 되는데 냄새 없는 쪽으로 타협을 하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반려동물 상담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좀 시간대가 바뀌어서 그런지 질문들이 좀 안 들어오고 있어서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반려동물 관련해서 궁금한 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잠시 뒤에 바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고양이 모래 중에 그 바닥에 좀 덜 날리게 하는 무거운 모래들 있잖아요. 사막화를 막기 위한 방법들로 사용이 되는데 고양이들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영향이 있나요? 일단 요즘에 이제 사막화 방지 차원에서 뭐 펠렛 형태의 모래라든가 뭐 두부 모래라든가 이런 입자가 굵은 모래들이 많이 나오곤 있는데요. 예. 사실은 고양이의 모래 취향이요. 사람 커피 취향만큼 되게 다양하기는 해요.
근데 대체적으로 고양이들은 입자가 고운 모래를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자연 상태의 모래가 가장 고양이 생태에 맞는 모래거든요. 되게 곱고 잘 날리는. 근데 이제 그 자연 상태의 모래를 우리 실내에 쓸 수는 없으니까 이제 대안점으로 찾은 게 벤토나이트형 모래라 그래서 입자가 곱고 가벼우면서 오줌이나 대변을 싸면 바로 굳어버리는 이런 형태의 모래를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 벤토나이트 모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벼워서 묻기도 편하고 밟을 때 촉감이 또 되게 좋아요. 푹신푹신하고요. 쉽게 깊게 파묻을 수도 있고요. 이런 형태의 모래를 쓰는 게 고양이 입장에서는 사실은 좋은 모래가 맞습니다. 예. 좀 화장실의 위치 같은 것도 중요할까요? 어디에 좀 마련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제가 얼핏 생존 문제 관련해서 얼핏 말씀을 드렸는데 고양이는 자신의 먹는 곳과 쉬는 곳과 동떨어진 곳에서 대소변을 처리하려는 습관이 있어요. 이 습관을 이용해서 실내에서도 고양이가 자는 곳, 먹는 곳과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에 화장실을 위치하면 좋고요. 화장실의 위치는 되도록이면 독립적이고 조용하고 외부 소음으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는 곳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세탁기 앞에 화장실 설치해 놓으신 분이 계셨는데 갑자기 고양이가 화장실을 보는 중에 세탁기가 돌아간 거예요. 얘가 용변을 보니 깜짝 놀란 거죠. 얘가 그 이후에 용변을 안 본대요. 화장실을 위험한 곳으로 인식을 해버린 거예요. 갑자기 큰 소리에 놀라가지고. 그렇군요. 아니면 베란다에 설치한 화장실로 인해가지고 외부의 차 경적 소리라든가 외부 아이들의 소음으로 인해가지고 얘가 화장실을 안전한 공간이라고 느끼지 못하면은 다른 데서 대소변을 처리하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 소음으로부터 더 안전하고 조용한 곳, 다용도실이라든가 아니면 실내에 있는 화장실이 문 열어놓고 사용하신다면 실내에 있는 사람의 화장실도 나쁘지 않은 공간이라고 유지되고요. 공간이 넓지 않다 그러면 거실 내에서도 물 먹는 곳과 쉬는 곳과 최대한 떨어뜨려서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화장실을 만들어줘도 밖에서 용변을 보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이건 화장실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고양이는 대부분 대소변 실수를 잘 안 해요. 근데 대소변 실수를 안 하는 애가 갑자기 대소변 실수를 했다 그러면요. 무언가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 문제의 대부분은 사실은 질병의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통계적으로 70% 정도는요. 고양이가 여러 계통의 질병, 어떤 방광염이라든가 방광결석이라든가 신장염이라든가 신부전이라든가 이런 중에 질환과 관계된 게 70%가 되고요. 아니면은 화장실이 너무 더러워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너무 더러우면 사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자주 하루 2번 치워주셔야 되는데 안 치우고 대소변이 그대로 화장실에 남아있다고 그러면 얘들은 다른 데를 쓰게 돼요. 너무 지저분하니까는요. 아니면 다묘 사육 과정에서 서로 이제 어떤 경쟁이 시작되거나 갈등이 시작되면 대소변을 다른 데 볼 수 있어요. 이건 전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서로 화장실 사용을 못하게 막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영역 주장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오줌을 싸가지고 여긴 내 공간이야. 이쪽으로 오지 마. 이런 식으로 서로 오줌을 싸서 공간을 나누는 이런 목적으로 스프레이를 시작하기 때문에 이때도 역시 화장실 사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환경이 바뀌었을 때 이사를 갔다거나 새로운 식구가 왔다거나 강아지가 왔다거나 조카들이 놀러 왔다 가면요. 그 스트레스 인해서 여기저기 화장실을 싸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아니면은 마지막으로 그냥 화장실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지붕에 있는 화장실이 아니면 새로 바꾼 모래에서 냄새가 나서 아니면 모래가 너무 입자가 두꺼워서 모래가 너무 딱딱해서 이런 원인으로 안 살 수도 있습니다. 멋대로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상담들이 조금 들어오긴 했는데요. 먼저 9877번님께서는 윤쌤 고양이 공주님 중성화했는데 넷카라를 너무 힘들어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2주 씌우라고 하는데 빨리 벗기면 안 될까요? 마지막으로 고양이 모래에는 먼지 날림이 없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드려요라고 조언까지 해주셨는데 일단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신다면요. 일단 마지막밖에 기억이 안 나가지고 다시 질문드리면 먼지 날림 같은 경우는 고양이 결막염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것도 입자가 곱고 먼지가 안 날리는 이런 모래를 쓰는 게 좋은데 비싼 모래들은 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돈이 최고라고 항상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네칼라는요. 보통 수술 후에 일주일 정도 씌우게 돼 있거든요. 2주를 씌우라 그랬다면 그런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건 병원 선생님의 의견을 따르는 게 좋고요. 그냥 2주만 참으시면 평생 행복하니까 조금만 참으시라고 다른 방법이 있지는 사실은 않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들이 의외로 쇄골이 발달해서 팔을 자유자재로 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얘들이 긁거나 핥으려는 자기 몸을 깔끔하게 하려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사실 넷컬러 이외에 다른 여타 방법 여러 가지 환부복이라든가 여러 가지 붕대를 감대든가 이런 걸 해도 본인이 대부분 무력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핥고 싶으면은 마음대로 핥아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넷컬러를 꼭 유지시킬 것을 권장드립니다. 조금 좀 넷컬러 힘들어하는 고양이인데 그래도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께서 그런 진단 처방을 내렸다면 조금 유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0071번님, 개보다는 고양이를 더 좋아하는데요. 고양이는 집에서는 주인을 잘 따르는데 밖에 나가면 주인이 오라고 해도 잘 안 와요. 어떻게 하면 잘 따르게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네요. 그거는 진짜 이해를 잘못하신 건데요. 예. 밖에나 고양이는 주인과 심한 애착 관계를 형성해요. 예. 본인이 안정돼 있을 때는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무섭거나 두렵거나 어떤 사람의 공황장애랑 똑같아요. 대인 공포증이나 그런 상황, 환경이 바뀐 상황이 되면은요. 주인 목소리가 안 들려요. 더군다나 주인 얼굴도 안 보여. 이거는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다 알아요. 공황장애 있으신 분들은요. 옆에서 괜찮아 진정해 이런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갑자기 숨이 막히고 세상 모든 것들이 나를 죽일 것 같고 뭔지 위험할 것 같고 내가 지금 숨을 안 쉬어질 것 같고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고양이가 그렇습니다. 즉 두렵다고 느끼는 순간에 뇌 세로토닌 부족이 오면서 뇌의 모든 기능이 마비돼요. 생존을 위해서만 가동을 해요. 즉 주인의 안심하는 소리라든가 주인의 목소리라든가 주인이 안고 있다든가 이런 거 감지 자체를 아예 못해요. 더군다나 그 안 좋은 상황에서는요. 주인의 목소리와 안 좋은 경험이 머릿속에서 경합되면서 오히려 주인을 거부하고 오히려 주인과의 신뢰가 깨질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밖에서 얘를 안심시키려고 그러지 마시고 얘가 안정을 취할 만한 공간, 얘가 편하게 생각하는 공간으로 다시 이동시켜주는 게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조금 생각을 바꾸셔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서 얘는 나를 따를 것이라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에요. 알겠습니다. 1212번님, 저희 고양이는 다양한 화장실을 써봤었는데 많은 과정을 거쳐서 강아지처럼 배변판에 볼일을 봐요. 모래로 인해서 요로 문제도 있다고 했었거든요. 평소엔 잘하는데 꼭 베란다 나가면 한 곳 정해놓고 베란다에 보는데요. 베란다에 있는 캣타워 근처예요. 캣타워는 즐겨 쉬는 곳인데요. 왜 그런 걸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일단 본인이 거기를 화장실로 정한 거예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양이의 모래 취향. 화장실 취향은 정말 사람의 커피 취향만큼이나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화장실 바닥에다 쌓인 타일 바닥에 쌓인 애들도 의외로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그냥 그게 얘 취향이구나 하고요. 그냥 그쪽에다가 좀 오줌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의 패드 같은 거를 깔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정 바꾸고 싶다 모래 쪽으로 난 너무 냄새가 나 싫다 그러시면은요 패드에다 적응을 하면은 모래를 아주 얇게 깐 상자를 넣어주세요. 아주 얇게 깐 그러다 모래 두께를 조금씩 늘리면서 이런 식으로 적응을 시키는 것도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뭐 문제가 있고 그런 건 아닌 거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본인의 습관입니다. 네. 1936번님, 저희 집에 고양이 2마리가 있습니다. 한 마리는 부침성도 좋고 용감한 개냥이라 괜찮은데 나머지 한 마리는 수줍음이 많아서 손님이라도 오면 물 마시러 가지도 못하고 내내 숨어 있습니다. 요즘 집에 손님이 자주 찾아오는데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이네요. 일단 겁쟁이 고양이들이 의외로 되게 많아요. 이건 선천적인 문제고 사회와 가정에서 다른 사람들을 많이 못 겪어본 아이인데 후천적으로 용기를 심어준다거나 후천적으로 사회화를 시킬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겁이 많은 사람이 해병대 훈련을 갔다 왔다고 귀신을 안 두려워하진 않거든요. 해병대 훈련에서 귀신 잡는데 거짓말이에요. 그래도 귀신은 무섭거든요. 비유 좋은데요. 그렇죠. 저는 지금도 UFO하고 귀신이 너무 무서워요. 이게 안 고쳐져요. 공포 영화도 못 보고요. 그래서 공포심은 사실은 후천적으로 어떻게 획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소심하고 다른 사람을 무서워하는 아이. 그다음 얘는 주인과 애착관계가 형성된 주인 이외엔 다른 사람은 배타하는 아이. 이렇게 인정을 하시고요. 손님이 들어오면 최대한 목소리를 낮추라고 해주시고 손님이 올 때를 대비해서 미리 숨을 공간을 미리미리 만들어주시고 오히려 숨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오기 전에 너무너무 흥분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펠리웨이 같은 어떤 페로몬 제제들도 꽂아놔주시고 질캔 같은 모함을 차분하게 해주는 이런 종의 영양제도 미리미리 먹여주시고 아니면 배치 플라워 레스큐 레메디라 그래서 플라워 에센스 제제인데 입에다 한두 방울 정도 뿌려주시면 한 30-40분 정도 내가 좀 차분해진 효과가 있는 약도 있어요. 입에다가요? 플라워 에센스 사람도 많이 먹어요. 그건 사람용으로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심심이 안정이 안 된 사람들이 차에다 타 마시면 좀 마음이 좀 차분해지고 편안해지는 종류 이제 허브죠 일종의 그런 것도 이제 고양이용으로도 따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미리 손님 오기 전에 잠깐 먹여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역시 이 질문 자체도 너무 사람 위주의 생각이 아닌가라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람도 겁 많은 사람이 있고요. 다른 사람을 만나면 두근두근하거나 모르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굳이 네가 용기를 내봐, 넌 극복할 수 있어 이러고 훈련을 하진 않아요. 옛날엔 그랬어요. 억지로 훈련도를 보내기도 하고 이러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이거는 병이고 마음의 병이고 그 사람의 정신적인 한계이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고 심하면 약을 먹는 걸 택하지 이걸 훈련으로 극복해 참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안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건 학대에 가까운 행위죠 사실은요. 고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2645번님, 저희 집 고양이는 화장 때마다 자꾸 집사를 부릅니다. 자꾸 야옹야옹 울어서 가보면 저를 데리고 화장실에 가서 용변을 보는 겁니다.
혼자 있으면 혼자 화장실 못 가고 그게 병이 될까 걱정인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인데. 일단 소심하고 집사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강하네요. 아니, 본인이 용변을 보는데도 집사를 데려갑니까? 네,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용변을 볼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용변은 되게 얘들 입장에서 이제 생존과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래서 항상 위험에 노출된 부위, 멀리 떨어진 거, 자신의 영역권이 아닌 밖에 가서 보기 때문에 용변 볼 때 네가 내 뒤를 좀 봐줘라. 나 지금부터 용변 볼 건데 나 지금 무서워 죽겠으니까 내 뒤를 네가 좀 든든히 지켜줘라. 엄마 나 용변 볼 건데 내 뒤 좀 봐주세요.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소심하고 어리고 그다음 아직까지 이제 집사를 엄마라고 생각하는 애착 관계가 심하게 형성된 어리광쟁이 고양이의 경우 많이 이렇고요. 자신감을 심어주고 나이가 들면 조금 좋아져요. 그래서 자신감을 심어주는 방법은 그냥 사냥놀이를 자꾸 시켜주셔서 사냥에 자꾸 성공하게 함으로써 성취감을 주시는 거. 이런 쪽으로 사냥놀이? 네, 사냥놀이가 이제 집사와 유대감도 증대시켜주고 운동도 증대시켜주고 그다음에 성취감 같은 걸 되게 많이 향상을 시켜줘요. 왜냐하면 사냥에 자꾸 성공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냥놀이 시킬 때 포인트는 뭐냐면 실체가 있는 낚싯대나 오뎅꼬치 같은 놀이기구를 써서 해주시고요. 절대 레이저 포인트 같은 걸 해주시면 안 되는 게 레이저 포인트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사냥에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성취감 같은 걸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정신적인 어떤 충족감 이런 걸 전혀 느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실체가 있는 걸로 마지막에 좀 아슬아슬하게 못 잡게 하다 마지막에 사냥에 성공하게 해가지고 얘로 하여금 어떤 성취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이런 종류의 사냥놀이를 자꾸 해주면요. 금방금방 정신적으로 성장합니다. 사냥놀이가 변도 혼자 보게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벌써 마칠 시간이 됐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마이펫 상담소 수의사 윤쌤과 함께했습니다. 자,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마칠 시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시간대를 옮겨서 10시 30분부터 11시 반까지 진행이 됩니다. 자, 먼저 광고 듣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앞으로 더욱 슬기롭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알 스튜어트의 이어 오브 더 캣 전해드리면서 저는 물러갑니다. 내일 뵙죠.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